음, 오늘 하루도 쉼없이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죠, 다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퇴근길 만원 지하철에 지쳐 계신 분도 있을 테고요. 또 산더미 같은 업무를 마치고 잠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찾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맞아요. 매일 쏟아지는 그 복잡한 정보들이나 무거운 뉴스들 사이에서 좀 숨 돌릴 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아주 유쾌하고 막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면서도 예상치 못한 통찰을 안겨줄 특별한 기록들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자료가 정확히 어떤 거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바닷가 시골 아이들 감성으로 쓰인 살짝 과장되고 정감 있는 우스갯시리즈 4편입니다. 시골 아이들의 우스갯시리즈요? 뭔가 되게 정겨운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고 코믹해 보이는 옛 이야기들이지만 이 안에 담긴 삶의 철학과 심리적 기제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맞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어린 시절의 장난스럽고 좀 무모한 에피소드들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 텍스트들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이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자연 혹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원초적이고 선명한 축소판이란 걸 알 수 있죠. 원초적인 축소판이다. 멋진 표현이네요. 오늘 이 유쾌한 소동극들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분들도 잊고 지냈던 삶의 유연함과 회복력을 다시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요? 어떤 거죠? 오늘 다룰 자료들에는 바닷가 아이들의 상당히 무모하고 때로는 막 아찔하게 위험한 행동들이 묘사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참 위험하게 노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네, 이건 어디까지나 그 시절의 낭만과 웃음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장된 유머이자 문학적 장치일 뿐입니다.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청취자 여러분은 이번 주말에 바닷가에 가시더라도 절대 낚싯줄로 새를 잡으려 하거나 갯바위에서 정체불명의 해양생물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로. 이 이야기들은 오직 우리의 굳은 뇌를 말랑하게 해줄 웃음 소재로만 즐겨주셔야 합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이토록 단순하고 엉뚱한 옛 이야기들이 어째서 현대인인 우리에게 강렬한 향수와 묘한 깨달음을 동시에 던져주는지 말이죠.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편의 짧은 이야기들 속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어린 시절 특유의 경이로운 심리적 방어 기제가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우리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상황을 어떻게 통제하려 들고 또 실패했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비춰보는 아주 완벽하고도 코믹한 은유가 되어줄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명 갈매기 낚시 대작전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옛날 바닷가 마을 아이들에게 바다는 거대한 놀이터였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새로운 탐험이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철수라는 아이가 얕은 물에서 손바닥만한 멸치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을 모아놓고 아주 야심차고도 황당한 제안을 던지죠. 멸치로 무슨 제안을 한 거죠? 야, 우리 오늘 이 멸치로 갈매기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외친 겁니다. 와, 멸치로 갈매기를요? 발상이 대단하네요. 계획은 기가 막히게 단순했습니다. 방금 잡은 싱싱한 멸치를 낚싯줄 끝에 단단히 묶고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리며 흔드는 것이었죠. 그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통합니다. 하늘을 유유히 날던 갈매기 한 마리가 멸치의 은빛 번쩍임에 홀려 하강하더니 그대로 멸치를 휙 낚아채버린 겁니다. 맙소사, 진짜로 낚은 거네요? 당연히 갈매기는 낚싯줄에 엉켜버렸고 아이들은 와 잡았다 오늘 저녁은 갈매기구이다 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 에피소드가 완벽하게 보여주는 통제환상의 붕괴 과정입니다. 통제 환상이요? 네. 철수와 친구들은 그 순간 자신들이 하늘을 나는 야생의 자연을 완벽하게 포획하고 통제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고작 멸치 한 마리와 얇은 실 한 가닥이라는 아주 빈약한 도구만으로 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일상에서 그런 얇은 낚싯줄을 쥐고 살아가는 것 같네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직장에서 엑셀 시트 몇 장을 완벽하게 정리해두고 이제 이번 분기 프로젝트의 모든 변수는 내 통제하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처럼요. 철수도 그 실 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힘을 느끼며 자기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착각했겠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 얄팍한 도구와 계획만으로 복잡한 세상의 흐름이나 경제 상황, 심지어 타인의 마음까지 내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환상에 자주 빠집니다. 하지만 자연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통제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갈매기는 어떻게 됐나요? 줄에 걸린 갈매기가 상황 파악을 끝내자마자 끼아아 하는 섬뜩한 비명을 지르며 공중에서 맹렬하게 발바동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이제 재난 영화가 시작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활기찼던 모험물은 순식간에 재난 영화로 장르를 바꿉니다. 극도로 분노한 갈매기가 도망가는 대신 아이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며 급강화 비행을 시작한 겁니다. 공격을 시작한 거군요. 네, 그것도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죠. 갈매기는 말 그대로 맹렬한 배설물 폭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으악! 세상에! 하얀 오물들이 아이들의 어깨와 등에 투하되었고 가장 비극적이게도 이 대작전을 총괄 기획했던 철수의 머리 한가운데에 정확히 명중해버립니다. 완벽한 인광부네요. 결국 낚싯줄은 끊어지고 갈매기는 유유히 날아가 버리고 미끼였던 멸치도 사라졌죠. 갯바위에는 머리에 배설물로 만든 하얀 모자를 쓴 채 넋이 나간 철수만이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정말이지 냄새나지만 너무나 완벽한 결말 아닙니까? 통제를 시도했던 자가 역으로 완벽하게 제압당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요. 아주 처절하게 제압당했죠. 그런데 이 에피소드 말미에 등장하는 동네 어른들의 툭 던지는 한마디가 상황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립니다. 아, 저도 그 부분 기억나요. 갈매기는 잡는 게 아니라 참는 거다. 와,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 어떤 자기계발서의 명언보다 깊이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죠. 갈매기 폭격을 맞은 철수처럼 우리는 때로 억지로 상황을 통제하려다 오히려 수습할 수 없는 오물을 뒤집어 쓰곤 하잖아요. 그럴 때는 분노하며 돌을 던질 게 아니라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바위에 납작 엎드려 인내해야 한다는 엄청난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수많은 불강력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거시적인 경제의 폭락이라던가 조직 내에서의 갑작스런 개편 같은 것들 말이죠. 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흐름들요. 그런 것들은 철수의 멸치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거대한 갈매기들입니다. 그것들을 억지로 끌어내리려다가는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죠. 오히려 똥을 맞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때로는 이 통제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불운을 기꺼이 피하거나 지나가길 기다리는 수용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철수의 하얀 모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철학적이네요. 자, 자연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모한지 철수가 뼈저리게 느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방향을 조금 틀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어떤 아이가 등장하나요? 이번 주인공은 영수라는 아이와 동네에서 가장 똑똑하기로 소문난 개 백구입니다. 바닷가 아이들의 영원한 올림픽 종목이죠. 돌 던지기. 물수제비 뜨는 거 말씀이시죠? 네, 영수가 어느 날 해변에서 아주 납작하고 매끄러운 돌을 주워 바다를 향해 있는 힘껏 던집니다. 돌은 수면을 튕기며 무려 물수제비 7번을 성공시킵니다. 오, 7번이면 대단한 실력인데요. 그런데 이때 이 완벽한 포물선을 지켜보던 백구가 그걸 공놀이 신호로 착각해버립니다. 아, 개들은 던지면 무조건 물어오는 걸 좋아하니까요. 맞아요. 백구는 번개처럼 바다로 뛰어들어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 돌을 찾아 물어옵니다. 아이들은 와, 우리 백구 참재다, 수영도 잘해 라며 박수갈채를 보냈죠. 아주 훈훈한 장면이네요. 신이 난 용수는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계속 돌을 물어오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놀이가 반복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여기까지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의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아주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입니다. 아, 의도의 일치요? 영수는 놀이를 제안하고 돌을 던졌죠. 백구는 그 놀이에 기꺼이 동참해서 돌을 물어옵니다. 아주 완벽하죠. 네, 아주 평화로웠죠. 하지만 모든 완벽한 시스템은 아주 작은 환경적 오차 하나로 붕괴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환경적 오차가 세 번째 돌에서 발생합니다. 이미 백구는 아드레날린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네네. 영수가 힘껏 세 번째 돌을 던졌는데 이번에는 영수의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돌이 바다가 아니라 엉뚱하게 뻑뻑한 모래사장을 향해 곤두박질 칩니다. 이런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네요. 하지만 우리의 백구는 돌이 어디로 향하든 물어온다는 맹목적인 흥분 상태였습니다. 궤도를 수정할 틈도 없이 백구는 돌이 떨어지는 모래사장으로 옴을 날려 그대로 입을 크게 벌리고 덥석 무언가를 씹어버립니다. 아,
모래를 같이 씹었겠는데요? 부드러운 물살과 시원한 바닷물 대신 거칠고 짠 모래와 딱딱한 돌덩이가 백구의 입안을 가득 채운 거죠. 백구는 깨갱하며 펄쩍 뛰더니 퇴퇴 모래를 뱉어냅니다. 아이고, 백구야. 그리고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고통을 느낀 백구의 눈빛이 흥분해서 배신감으로, 그리고 마침내 극복할 수 없는 분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개들도 자기 다친 건 귀신같이 알거든요. 다음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백구는 돌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모욕감을 준 영수에게 달려들어 영수의 바지자락을 꽉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수가 공격 대상이 됐네요. 결국 영수는 다지다 찢어지는 굴욕을 맛봤고, 그날 이후로 바닷가에서 돌을 던질 때마다 항상 백구의 위치부터 살피는 강박적인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작은 해변의 소동은 우리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 겪는 소통의 오류를 기가 막히게 은유하고 있어요. 소통의 오류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영수처럼 순수한 선이나 열정으로 일을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조언을 건네거나 팀의 분위기를 띄우려 농담을 던지기도 하죠. 네, 분위기 좋게 해보려고 농담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 말의 돌이 상대방의 상황이라는 엉뚱한 모래밭에 떨어졌을 때 수신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맞아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는 변명은 이미 모래를 잔뜩 씹어버린 백구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습니다. 영수에게는 그저 실수로 잘못 날아간 돌이었지만 모래를 씹은 백구의 입장에서는 나를 골탕 먹이려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해석된 겁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마을에 돌보다 빠른 건 개의 자존심이다라는 격언이 생겼다는 게 정말 압권입니다. 돌보다 빠른 개의 자존심. 명언이네요. 인간이든 동물이든 감정적 상처나 자존심의 훼손을 느꼈을 때 반격하는 속도는 이성적인 논리를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확실히 감정이 이성보다 빠르죠.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소통할 때 나의 선의만 믿고 돌을 마구 던질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서 있는 위치와 감정 상태, 즉 안전거리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는 대목입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에게 무심코 던진 농담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려 서늘한 반격으로 돌아왔을 때 그 당혹감, 영수가 바지자락을 뜯기며 느꼈던 공포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인간관계의 물수제비는 정말 던지기 전에 궤도 계산을 잘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상대방을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이렇게 자연과 타인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알아봤다면 세 번째 이야기는 그 예측 불가능성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좀 아픈 이야기인가 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아이들이 위기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코미디와 영웅서사로 탈바꿈시키는 경이로운 연금술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무대는 썰물로 물이 빠져나간 갯바위입니다. 갯바위면 조심해야 할 텐데요. 아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소라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때 민수라는 아이가 깊은 바위 틈에서 뭔가 거무스름하고 거대한 실루엣을 발견합니다. 오, 뭔가 대물을 발견했군요. 민수는 직감했죠. 이건 전설의 왕소라다. 흥분한 민수는 앞뒤 잘 것 없이 맨손을 바위 틈으로 쑥 집어넣어 그 덩어리를 힘껏 움켜쥡니다. 아, 바닷가 출신이시라면 이 대목에서 이미 숨을 들이키셨을 겁니다. 왜죠? 시야가 닿지 않는 바위 틈에 맨손을 넣고 무언가를 덥석 쥐는 건 해루질에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 중의 금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손을 꽉 쥐는 순간 고요한 갯바위가 떠나가라 으악 하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고, 소라가 아니었군요. 네, 민수가 움켜준 건 소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위 틈의 어둠 속에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던 크고 날카로운 가시를 지닌 보라성개였던 겁니다. 으악, 성게를 맨손으로 꽉 쥐다니 상상만 해도 아프네요. 놀라서 손을 빼냈을 때 민수의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시커먼 성게가시가 무수히 박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손이 아려오는데요. 진짜 눈물 쏙 빠지게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동네 친구들의 반응이 예술입니다. 보통이라면 놀라서 부모님을 부르거나 울음을 터뜨렸겠죠. 네, 당장 병원 가야죠. 하지만 한 친구가 민수의 가시 박힌 손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외칩니다. 야, 대박이다. 너 돌연변이 슈퍼히어로 같아. 손이 무기야. 와, 아이들의 상상력이란 정말 대단하네요. 이 황당한 환호성에 엉엉 울려던 민수의 표정이 묘묘하게 바뀝니다. 고통에 일그러졌던 얼굴에 서서히 비장함이 감돌더니
가시가 잔뜩 박힌 손을 하늘 높이 치켜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나요? 그래, 내가 바로 성계맨이다. 다 덤벼라. 하하, 정말 놀라운 심리적 반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틀을 바꾸어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프레이밍 효과, 틀을 바꾼다. 네, 지금 민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끔찍한 실패자, 육체적 고통이 수반된 치욕스러운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냥 엄청 다친 거죠. 만약 어른이 이런 실수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부끄러워하며 한급히 손을 숨기고 화를 내며 핑계를 대거나 당장 병원부터 달려가며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빠졌을 겁니다. 아마 이 바위가 미끄러워서 그래 라든지 누가 여기다 성게를 놔둔 거야 하면서 분노에 화살을 돌렸을지도 모르죠. 네, 전형적인 어른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그 뼈아픈 실수를 순식간에 마블 시네매틱 유니버스의 블록버스터 주인공 스토리로 재구성해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이 아이들이 지닌 폭발적인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고통의 순간조차 유희와 상상력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힘이죠. 취약한 상황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신이 처한 취약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숨기는 대신 오히려 성계맨이라는 캐릭터로 과장되게 드러내면서 심리적인 타격을 완충하는 겁니다. 아, 완충작용을 하는 거군요. 게다가 집에 돌아간 민수의 후일담도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집에 가서 엄청 혼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어머니에게 아이고 또 맨손으로 아무거나 만졌지 하고 등짝을 맞으면서 가시를 빼내는 고통을 겪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수는 손에 부상을 입은 영웅이라는 명분으로 일주일 동안 집안의 설거지를 면제받는 엄청난 실리적 승리까지 챙기게 됩니다. 영웅의 훈장치고는 아주 실용적이네요. 실패가 그저 우울한 상처로만 남지 않고 설거지 면제라는 이득과 성계맨이라는 잊지 못할 캐릭터 서사로 승화된 겁니다. 정말 똑똑한 대처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일터에서 뼈아픈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를 갉아먹기보다는 오늘의 나는 기안서 파쇄맨이다 라며 조금은 뻔뻔하고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넘길 줄 아는 유연함이 절실해 보입니다. 기안서 파쇄맨, 좋네요. 그런 유머가 진짜 필요하죠. 자, 어느덧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통제 환상, 감정적 오차, 고통의 재구성에 대한 것이었다면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압도적인 대자연 앞에서의 철저한 패배를 그립니다. 자연 앞에서의 패배라 스케일이 커지는데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자타공인 가장 담력이 세고 용감무쌍했던 아이, 준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물놀이를 하던 준호의 눈앞에 바위 틈에서 꿀렁거리는 거대한 문어다리가 포착됩니다. 문어요? 성게보다 훨씬 강적인데요? 동네 제일의 용사답게 준호는 저거 내 거다를 외치며 망설임 없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 문어의 머리통을 맨손으로 덥석 움켜줍니다. 진짜 용감하긴 하네요. 하지만 이번엔 사냥감이 정말 잘못 걸렸습니다. 그 문어는 준호보다 덩치만 작았을 뿐 전투력과 깡다구는 훨씬 위였던 겁니다. 문어의 힘을 얕보면 안 되죠. 화가 단단히 난 문어는 먹물을 뿜고 도망가기는커녕 미끈하고 강력한 다리들을 뻗어 준호의 팔뚝에 착, 허벅지에 착, 그리고 맨가슴에 착 하고 무시무시한 빨판들을 거머쥐기 시작했습니다. 와, 자연의 역습을 넘어선 인간과 자연의 처절하고 물리적인 밀착 교전이군요. 완전히 들러붙어 버린 거죠. 문어가 도망가는 대신 오히려 인간을 포획하려 되는 상황이 흥미롭습니다. 갯바위 위에서 응원하던 친구들은 이 충격적인 광경에 경악하며 외칩니다. 야, 준호 큰일 났다. 문어가 준호랑 합체했어. 합체라니,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합체라는 단어에 패닉이 온 준호는 문어를 떼어내려 버둥거리지만 떼어내려 할수록 빨판은 피부를 더 강하게 파고들 뿐이었죠. 그럴수록 더 세게 조여오거든요. 결국 준호는 온몸에 문어를 주렁주렁 매단 채로 살려줘! 이거 떼라고! 비명을 지르며 모래사장 쪽으로 목숨 건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인간아이와 성남 문어의 우스꽝스럽고 처절한 사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바다는 이 어설픈 전투를 한 방에 정리해버립니다. 바다가 어떻게 정리했죠? 바다 저편에서 거대한 파도 한 무더기가 싹 하고 밀려와 문어와 씨름하던 준호를 그대로 덮쳐버린 거죠. 아, 파도가 덮쳤군요.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뒤 문어는 그 혼란을 틈타 스르륵 바다 깊은 곳으로 유유히 퇴각해버렸고 해변에는 바닷물과 젖은 모래로 범벅이 되어 대자로 뻗어 헐떡이는 준호만이 남았습니다. 문어의 완벽한 승리네요.
동네 최고의 용사는 그렇게 대자연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날의 훈장으로 친구들로부터 문어사위라는 아주 치욕적이면서도 귀여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문어에게 장가 갔다는 뜻이죠. 문어사위, 정말 너무 웃기네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네 편의 엉뚱한 시리즈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정서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핵심 정서요? 호스트님, 혹시 오늘 자료의 맨 마지막에 적혀있던 한 줄의 문장 기억하십니까? 아, 그 문장이요? 네, 아이들은 늘 진지했다. 바다는 늘 더 강했다. 그리고 웃음은 늘 남았다. 맞아요.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앞서 웃으며 읽었던 모든 촌극들이 갑자기 한편의 서정적인 시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철수가 갈매기를 낚으려 낚싯줄을 돌릴 때, 영수가 물수제비를 던질 때, 민수가 바위 틈에 손을 집어넣을 때, 그리고 준호가 문어와 합체되어 사투를 벌일 때, 그들은 단 한 번도 장난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진지했죠, 다들. 그 순간만큼은 자기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을 만큼 진지했고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단 한 번도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죠. 거대한 바다와 자연은 아이들의 진지한 계획을 가볍게 비웃듯 통제를 벗어났고 예측 불가능하게 반격했으며 마침내 거대한 파도로 모든 것을 흩어버렸죠. 압도적인 세계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이토록 빈번하고 우스꽝스럽게 실패합니다. 하지만 제가 위로를 받았던 건 그토록 철저하게 실패하고 조롱당했음에도 바닷가에는 절망이나 비관의 그림자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웃음만 남았죠. 네, 오히려 문어사위, 성게맨 같은 전설적인 별명들만 훈장처럼 남아서 두고두고 배를 잡고 구를 수 있는 평생의 웃음거리가 되었잖아요. 정확합니다. 자연에게 보기 좋게 완벽하게 패배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의 취약한 모습을 숨김없이 목격했습니다. 폼 잡던 동네 대장이 문어에게 엉겨붙어 울며 도망치는 모습을 공유하면서 그들 사이에는 그 어떤 성공의 경험보다도 끈끈하고 강력한 연대감이 싹 텄을 겁니다. 실패를 공유하면서 더 친해진 거네요. 우리는 늘 훌륭한 결과를 얻어야만 성공한 삶이라고 강박적으로 믿지만 이 엉뚱한 해변의 서사시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삶을 진짜로 풍성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무모하게 도전했다가 처절하게 실패한 뒤 툴툴 털고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터트리는 연대의 웃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대의 웃음이라 참 좋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닷가 마을 아이들의 유쾌한 소동극 4편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멸치부터 문어까지 스펙타클했죠. 멸치 한 마리로 하늘의 새를 조종하려 했던 오만한 통제 환상의 대가, 무심코 던진 돌이 강아지의 감정적 영린을 건드려 바지자락을 내어준 소통의 한계, 가시에 찔린 고통을 영웅 서사로 바꿔낸 기막힌 심리적 유연성, 그리고 문어와 뒤엉켜 싸우다 파도에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기어이 문어사위라는 전설이 되어버린 거대한 세계 앞에서의 유쾌한 굴복까지 하나하나가 버릴 곳 없는 인생의 축소판이네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이 바닷가 애들처럼 나름대로는 비장하게 세상과 부딪혔다가 아주 보기 좋게 미끄러지고 실패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다들 한두 개쯤은 있으실 겁니다.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질 듯 부끄럽고 괴로웠지만 시간이 흐른 뒤 친구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일 때면 단골 안주로 등장해 모두를 빵 터지게 만드는 바로 그 흑역사 말입니다. 어쩌면 그 우스꽝스러운 실패의 기억들이야말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버티게 해준 마음의 근육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곱씹어볼 만한 새로운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화두인가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고도로 통제되고 계상된 멸균실 같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가장 막히지 않는 길을 알려주고 알고리즘은 내가 실패하지 않을 만한 취향만 골라서 먹여주죠. 맞아요. 실패를 원천 차단하려고 하죠. 하지만 자연이 늘 더 강했고 결국 그 자리에 웃음만 남았다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효율과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이토록 완벽하게 삶을 통제하려 드는 동안 우리 삶에서 똥을 싸는 갈매기도 모래를 씹는 백구도 성게의 따끔함도 얼굴에 달라붙는 문어도 전부 쫓아내버린 것은 아닐까요? 너무 통제된 삶이 오히려 우리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모든 변수를 제거한 흠결 없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쓰라린 실패를 유머로 승화시키는 회복의 근육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당신의 계획이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문어가 당신의 삶에 찰싹 달라붙어 혼란을 줄 때 무작정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 인생의 서사에 드디어 재미있는 챕터 하나가 추가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야기가 생겨나지 않으니까요.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서는 결코 성계맨도 문어사위도 탄생할 수 없다는 말씀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가끔은 삶의 파도에 나뒹구는 나 자신을 허락하고 모래를 툭툭 털며 한바탕 크게 웃어버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엉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한 하루 끝에 시원하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엉뚱하고 아름다운 실패의 서사들을 열렬히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